네, 이번 시간은 이 골반저, 고관절, 대퇴부, 네, 이쪽 파트를 보시게 될 거예요. 어, 그 중에서 먼저 골반저 통증에 대해서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골반저 통증은 이 골반 아래쪽, 이쪽으로 통증을 느껴서 오시는 분들을 골반저 통증이라고 제가 분류를 해놨는데, 이 골반 아래쪽 이쪽 부위에 이 통증을 느끼는 거는 음부신경의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부신경이 어떻게 지나가고 어떤 관례를 가지게 되는지 그거를 구분을 하면 인피리어 렉탈 러브,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게 항문 쪽으로 이렇게 오는 가지가 있거든요. 네. 항문 쪽으로 오는 이 가지들이 인피리어 렉탈 러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항문 주변의 감각이랑 항문의 괄약근, 예, 이거를 지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페리니얼 러브, 여기에서 가지쳐서 이렇게 회음부 쪽으로 이렇게 오는 요 가지들이, 예, 여기 그리고 여기, 이게 푸덴달 러브에서 페리니얼 러브, 예, 페리니얼 러브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면 되세요. 이 페리니얼 러브. 그래서 페리니얼 러브는 회음부, 대음순, 소음순, 고환 뒤쪽의 감각을 담당하고요. 감각신경은. 그리고 저거 항문 거근, 그리고, 벌버 스폰지오스스, 그리고 요도 괄약근, 이런 근육을 지배하는 운동신경이 또한, 예,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 페리니얼 러브,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도살 러브 오브 페니스 오와 클리토리스. 그러니까 페니스, 그러니까 음경으로 가는 신경이나, 예, 음핵으로 가는 신경. 예, 그게 또한 여기에서 가지쳐서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음부신경은 세 개의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세 개의 가지에 해당되는 어떠한 통증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음부신경의 문제로 인한 통증일 가능성을, 예,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음부신경이라는 거는 왜 통증이 생기느냐? 음부신경이 신경포착이 잘 되는 부위들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장거리 자전거를 탈 때는 이 안장 폭이 되게 좁은 안장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 좁은 안장을 쓰게 되면 여기 원래는 좌골이라고 해서 이 뼈에 걸려서 이게 깊숙이까지 압박을 주지 않는데 이렇게 길쭉하게 안장이 형성이 돼 있으면 좌골에 이렇게 걸리지 않고 깊숙이 압박을 주게 되죠. 깊숙이 압박을 주다 보면 여기에 있는 음부신경을 자극하게 되고요. 그러한 것들이 이 골반저 통증의 원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장시간 앉아서 일을 하거나 임신, 출산과도 관련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 음부신경은 뇌폐쇄근의 그 근막, 그러니까 뇌폐쇄근의 근막으로 이루어진 엘콕스 캐널이라고 하는 공간을 지나게 되는데 이 뇌폐쇄근이 단축되어 있으면 이 공간을 좁히게 되고 이 음부신경이 포착되는 이런 현상들로 표현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음부신경의 신경포착으로 인해서 이런 회음부 쪽, 그리고 골반 저의 통증이 나타나는 것들을 음부신경 포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음부신경 포착과 이- 그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마미 증후군이죠, 마미. 마미 증후군은 이 디스크가 후방으로 터져 나와서 이 대소변이 조절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급성으로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영구적 장애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스크에서 나타나는 마미 증후군과는 좀 감별을 필요로 하는 거고요. 이런 회음부의 이상 감각, 항문 통증, 배뇨 장애, 그리고 만성 전립선염, 발기부전 이런 것들과도 연관이 되면서 나타날 수 있다. 예,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음부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을
전체적인 영역으로 보면 요 노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요 영역이 예, 음부신경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부신경 영역,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 바로 옆에, 음부신경의 바로 옆에 여기 부분도 환자들은 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골반 저가 아파요.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 회음부가 아파요? 아니면 사타구니가 아파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타구니 안쪽이 아파요. 그러면 사타구니 안쪽이 이 음부신경 영역을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까요? 아니에요. 여기 영역도 음부신경 영역과 비슷하게 사타구니 안쪽이 아파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요 영역은 파란색으로 표현이 돼 있죠. 이 파란색은 여기에서 여기 요 글 보시면 포스테리어 페모랄 큐테니어스 너브라고 적혀져 있죠. 포스테리어 페모랄 큐테니어스 너브는 여기에서 이렇게 좌골신경이 내려가죠. 이게 이상근이고 요 좌골신경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 좌골신경 바로 옆에 따로 가지를 쳐서 이렇게 내려가는 신경이 있어요. 이게 바로 포스테리어 페모랄 큐테니어스 너브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포스테리어 페모랄 큐테니어스 너브에서 이렇게 가지쳐서 여기 회음부 쪽으로 들어가는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이 페르니얼 브랜치, 그러니까 포스테리 페모랄 큐테니어스 너브에 페리니얼 브랜치가 이쪽 가지를 쳐서 이렇게 회음부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 영역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 그래서 통통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회음부 통증에 이상근을 치료했더니 개선이 되더라. 이상근을 치료해서 개선이 되는 거는 요거 포스테리어 페모랄 큐테니어스 너브가 이상근에서 신경 포착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신경의 압박으로 인해서 요 옆부분의 문제는 해결을 해줄 수 있는데 이 음부신경 영역은 이상근 치료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음부신경은 이 분절적으로 S2에서 S4, S2에서 S4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뇌폐쇄근에서 신경포착이 잘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요거 구분 지어서 좀 여기 요 영역은 기억하시도록 하시고 요 영역 하나 더 볼까요? 요 영역은 이 앞쪽에 이 사타구니 쪽 요쪽은 일류 인기널 러브 앤 제니토 페모럴 러브 예. 여기가 어딘지 알겠죠? 여기를 보통 사람들이 사타구니 아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타구니 아프다라고 했을 때 앞쪽이 그렇게 예민하게 아프다라고 하면 일류 인기널 러브 그리고 제니토 페모럴 러브. 여기는 일류 인기널 러브랑 제니토 페모럴 러브는 요추 1, 2번. 요추 1번에서 나오는 게 인류 인기날 러브고요. 제니터 페모럴 러브는 요추 1, 2번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추 1, 2번에서 이 옆구리를 통해서 앞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신경이고, 여기 사타구니나 음부신경은 다 요쪽 밑 뒤에서부터, 그러니까 여기 음부신경 영역은 S2에서 S4 분절에서 나오는 거고, 여기는 이 포스테리페모랄 큐테니스 너브에서 가지쳐서 나오기 때문에 S1, 2, 3 여기에서 나오는 신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앞쪽으로 상세하게 다시 한번 더 보자라는 거죠. 요 안쪽은 아까 얘기했던 음부신경 영역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 치골 그러니까 치모가 나 있는 그리고 치골 바로 위쪽 요쪽에 해당되는 이 부위들이 예, 일리오 하이포게스트릭 너브 인류 하이퍼게스트릭 너브의 영역들이란 말이에요. 여기 영역은. 예, 여기에 인류 하이퍼게스트릭. 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그 사타구니, 원래는 남자들은 고환 앞쪽은 인류 인기널 러브 아니, 제니토 페모랄 러브의 지배를 받고 뒤쪽은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음부신경의 지배를 받거든요. 그래서 고안에 앞쪽이 아프냐, 뒤쪽이 아프냐에 따라서
음부신경 영역으로 가야 될지 요추 1, 2번에서부터 오는 그쪽 신경, 감각신경의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건지 구분이 되실 수가 있어요. 왜? 치료 방향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걸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쪽으로 사타구니 쪽으로 오게 되는 게 인류 이 여기 요쪽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 사타구니 쪽으로 오는 요게 바로 인류 인기널 러브고요. 인류 인기널 러브고 여기가 제니토 페모럴 러브인데 여기랑 음해까지도 가고요. 여기 치골 부위까지도 오는 이쪽에서 이렇게 제니토 페모럴 러브는 두 개로 가지 치죠. 이렇게 두 개로 가지 쳐서 오게 되는 신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니토 페모럴 러브는 요쪽에 그 남자들도 고환 쪽으로 가는 이 신경이기 때문에요. 만성 전립선 염으로 인해서 골반 통증이 왔을 때 간혹가다 장요근 치료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장요근 치료로도 호전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장요근으로 나아질 수 있는 거는 이 제니토 페모럴 러브. 제니토 페모럴 러브는 장요근을 뚫고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장요근 단축에서 얘네들이 신경포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요근에 호전될 수 있는 거는 이 제니토 페모럴 러브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항문 거근 보셨잖아요. 항문 거근은 이 항문 주변에 이렇게 근육들이 싸고 있는 요것들이 항문 거근이고요. 벌버 스펀지오스스 아까 요거 그 음부신경의 페리니얼 러브가 담당하는 운동신경이 여기 요거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랑 요 주변에 있는 항문 거근 얘네들이 그 페리니얼 러브의 운동신경을 그 운동신경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부신경은 신경 포착이 여기 그 푸덴달러브 이 신경 분락을 하는 의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양에서는 접근을 하거든요. 이게 이스키얼 스파인을 이 질을 통해서 이스키얼 스파인을 촉진을 한 다음에요. 거기에다가 요런 관 있잖아요. 요 관을 이 손가락 끝에다가 이렇게 맞춰요. 그 다음에 주사 바늘을 그 관을 통해서 쭉 따라서 들어가게끔 해서 거기에다가 신경 분락을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 음부신경 포착, 음부신경통 이런 거에 신경 분락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하실 수 있으실까 싶기는 해요. 양방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접근하는 거는 쉽지 않을 거고, 그러면 다른 쪽으로 접근하는 법이 있을까? 요렇게 접근을 하기도 해요. 여기 후상장골극 있잖아요. 후상장골극에서 좌골 결절을 연결하는 이 가상의 선을 그리고요. 그게 절반이 되는 부위, 2분의 1, 2분의 1이 되는 그 중심 부위를 그 찾아서 거기에서 예, 자입해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있는 천결절인데, 여기 천결절인데를 뚫고 들어가게 되고요. 이 뚫고 조금 들어가게 되면 찌릿한 그런 느낌이 이 항문 쪽이나 회음부 쪽으로 느껴지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그 근처에다가 침 두 개 놓고 전기 자극을 걸어주는 식으로 초기에는 음부신경을 그런 식으로 저도 접근을 했거든요. 이쪽에 이렇게 이 포인트에서 쭉 들어가면 찌릿하는 게 항문 쪽이나 회음부 쪽으로 그런 찌릿한 느낌이 오는 그런 느낌을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그 신경 근처에다가 침 두 개를 놓고 전기 자극을 걸어주는 의미로서 접근을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치료를 받았던 환자분이 다시 오셔서 그렇게 좀 치료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접근을 잘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한 번에 딱 찌릿한 부위를 찾으면 다행인데, 이게 잘 안 찾아져요. 그 근처에서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해도. 근데 여기다가 넣었다 뺐다 세네 번 이상 하기에는 환자가 괴로워하셔서 그렇게 하기엔 좀 어렵고,
근데 한 세네 번 정도 이렇게 넣어서 찌릿한 부분을 찾으면 그 근처에다 전침을 걸지만 그렇게 잘 안 찾아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대로 하기에는 재현하는 게 좀 어려움을 겪어서요. 요즘에는 이 방법은 잘 쓰지는 않고요. 이 차려 중료 하료. 그러니까 우리가 천골공에 천추 여기 천골공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천골공 그 근처로 침을 넣는데 원래 이 음부신경은 이 벤트랄 나무스거든요. 그러니까 앞쪽 가지예요. 배측 가지이기 때문에 이 천골공을 뚫고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 천골공이 천추 1번은 그래도 들어가도 2번, 3번, 4번은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근처에다가 침을 놓고 전기 자극을 걸고요. 또 뇌폐색은 어떻게 접근한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좌골 있잖아요. 좌골 결절을 잡고 좌골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촉진을 해보면 요게 뇌폐색은이거든요. 요게 이렇게 해서 여기. 그래서 쭉 위로 올라가면 촉진하면서 여기가 아픈 부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다가 본터치하고 전침을 걸어주는 이 뇌폐쇄근 쪽 치료하는 이런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심리적 긴장도 이런 긴장, 이 걱정을 많이 하는 분들이 회음부 쪽 이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정서적 상담도 중요하고 천안보심단이나 사물안심탕처럼 안심시켜주는 약을 처방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이 환자분들이 그런 것들도 좀 의심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서 이 회음부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압박을 받으니까. 압박을 받아서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스트레스 받거나 긴장하게 되면 항문 쪽이 먼저 이 힘이 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항문 쪽이라든지 요도 쪽이라든지 이런 골반저 근육이 먼저 뭉치고 경직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미루어 짐작컨대 우리가 그러니까 배변 습관을 형성하는 그 시기에 나쁜 피드백을 받게 되면 배변할 때 긴장할 수 있는 어, 의심은 될 수 있죠. 우리가 도일쯤 무렵에 뭐 쉬했다 막 그러면서 쉬하게 되면 막 혼나고 막 이러면 쉬하는 거에 대한 막 그 공포, 두려움 막 이런 거 갖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응가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그 피드백을 강한 나쁜 피드백을 받게 되면 그 나도 모르게 그쪽에 자꾸 긴장도가 높아질 수 있을 가능성은 선생님들도 이해하시겠죠. 근데 그게 그 역학조사를 해서 진짜 어렸을 때 나쁜 피드백을 가져서 당신이 지금 긴장을 하면 골반 저 근육들이 먼저 이렇게 경직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그 추적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미루어 짐작하는 그런 것들은 그런 배변 습관을 가질 때 피드백이 별로 좋지 않았으면 사람이 그걸 평생 가져가면서 골반적 근육을 습관적으로 긴장시킬 수 있을 가능성은 있겠다. 예, 그 정도로 미루어 짐작은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근육들이 먼저 경직될 수도 있는데 유달리 이렇게 골반 저의 근육들이 먼저 경직되는 사람들이 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이러한 증상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음부신경 영역에 어떠한 통증이 생기는 것들을 음부신경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골반저에 있는 근육들의 문제로 보기도 하지만 저는 신경적으로 접근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 스탠퍼드 대학의 그 뒤에서 나오는데 여기 전립선염과 골반 통증의 새로운 치료법
예, 이게 요즘에는 제목이 바뀌어서 골반 두통인가? 예, 제목이 그렇게 바뀌어서, 예, 해석을, 우리 한의사 선생님이 해석을 하셨잖아요. ETF, 아니, EFT 그 강의도 하시고 예전에 바닥, 최우진 원장님이신가? 그러실 거예요. 그 선생님이 이거 번역을 해 놓으신 책이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이쪽에서의 프로토콜은 여기에 이 저자도 의사거든요. 의사인데 본인 일은 회음부 쪽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한 거예요. 근데 비뇨기과를 다녀봐야 다 전립선염이다 하고 항생제를 그냥 처방을 한 거죠. 본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예, 이 치료 방법을 제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골반저의 근육들이 과도하게 긴장을 하게 되고 그러한 긴장한 것이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분은 항문 쪽으로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그 항문 쪽 주변에 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근육들을 마사지 기법으로 풀어주는 걸 제시하고 있어요. 여자들은 이제 질 쪽으로도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예, 그 마사지하는 방법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미골추나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를 얘기하거든요. 항문 쪽으로 넣어서 주변의 근육들을 마사지하면서 풀어주는 거. 그런 식으로 근육에다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근육보다는 근육이 만성적으로 자꾸 경직되는 이유가 그 근육의 지배를 받는 신경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육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예, 뭉치게 되는 것이다라고 저는 그러니까 그 질병의 접근을 신경 쪽에 조금 더 맞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앞에서 제가 치료하는 거에 대한 얘기들을 드릴 때 이제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하시겠지만 근육이 문제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근육도 치료를 하고요. 그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에 문제가 있으면 분절해서 신경의 치료도 같이 병행하는 게 일반적인 제 치료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원래는 더 잘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이 분절에서의 치료도, 예, 하고요. 여기 딱딱하게 뭉쳐 있는 근육이 있다라고 하면 그쪽을 마사지 기법을 통해서 풀어주든 아니면 직접 침을 놔서 풀어주든. 직접 침을 놓는 거는 팔통한의원 원장님이 이 항문 쪽에다 손가락을 넣고 경결된 부위를 찾아서 그쪽에다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침을, 예, 자입시켜 가지고, 예, 그 근육을 푸는 방법을 쓰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자극을 할 수 있는 마사지라든지 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는 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여기 뒤쪽에서 이 천추, 그러니까 그 지배를 하는 신경이 천추 2, 3, 4번에서 나오는 음부신경이기 때문에 분절에서의 치료, 그리고 뇌폐쇄근에서의 신경포착을 같이 치료해 주어야지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거 항문에다가 손가락 넣어서 이거 마사지 하고 있는 그게, 아, 아직까지는 시간적 여유도 그렇게 있지 않고, 그리고 이거 뒤쪽에서의 치료만으로도 아직까지는, 예, 제가 어느 정도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하고 있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선생님들은 치료 방법은 그런 치료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고 이걸 더 깊이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그런 치료 방법들을 더 섭렵하시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만성골반 통증 증후군이라는 게 뭐냐? 이게 크로닉 펠빅 페인 신드롬, CPPS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이 간절한지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통증의 3대장으로 본다라고 하면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예, 어, 범접할 수 없죠.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그리고 섬유근육통.
섬유근육통도 정말 만만치 않은 질환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만성골반 통증 증후군. 이쪽 회음부 쪽으로 통증이 오는데 다양하게 와요. 딱 회음부만 오는 게 아니라 이 하복부에서 다리까지도 내려가면서 골반까지도 아프면서 이 여러 가지 현상들이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제가 보는 통증 환자들의 3대장. 예, 이 굉장히 강력한 통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만성골반 통증 증후군, 이 증후군이라고 붙어 있는 이러한 질환명, 이 신드롬이라고 붙어 있는 이런 질환명은 어떠한 뚜렷한 원인이 밝혀진 바가 없는 거죠. 어떠한 계통의 증상들로 이렇게 나열되기는 하는데, 예, 뚜렷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을 때 이 증후군이라는 병명을 붙이게 되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아직. 근데 이런 계통의 환자들이 꽤 존재하는 거죠. 이런 골반 통증은 여자는 5명 중에 1명, 남자는 12명 중에 1명의 비중으로 생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의외로 비중이 꽤 되는 거예요. 주변에 이런 환자들이 꽤 되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 표현을 잘 안 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나중에 좀 저랑 좀 친해지고 친숙해지면 그때 저 원장님 사실은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이런 사람 꽤 많다. 그리고 회음부, 항문, 질, 음순, 고환, 음경, 하복부 이런 쪽으로 통증이 나타나는데 이게 비뇨기과에서는 전립선염, 방광염, 간질성 방광 뭐 이런 거, 방광통 증후군 이런 걸로 많이 진단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전립선염이나 방광염으로 주로 진단을 내리면 항생제를 처방하게 돼요. 근데 항생제를 처방하려면 우리가 세균성, 이 배양검사에서 세균이 발견되면 그게 항생제 적응증이거든요. 그때는 항생제를 쓰시면 돼요. 근데 세균이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세균성 전립선염이라는 진단명을 내리면서 항생제를 써요. 이건 항생제 적응증이 아니거든요. 치료 시기만 놓치게 되고 괜히 항생제만 과도하게. 그러니까 저한테 올 정도에 되면 여기서 항생제, 저기서 항생제 한 대여섯 군데의 비뇨기과를 다니고 오시거든요. 왜? 전립선염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회음부 쪽이 아프거나 고환 쪽이 아프거나 이런 쪽이 아프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어디예요? 비뇨기과잖아요. 그래서 비뇨기과 여기에 다녔는데 잘 안 나? 그럼 저기 다녀보고 저기 다녀보고 안 나? 그러면 대학병원 비뇨기과까지 가요. 근데 다 항생제 처방하고 있다고. 원래 항생제 처방이 적응증이 아닌 거 비뇨기과 선생님들도 아는데 다른 거 별로 할 거 없고 그러면 항생제라도 처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 시기만 몇 개월 늦어져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만성골반 통증 증후군이라는 게 여기에서 쭉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염증이라고 할 만한 그러한 뚜렷한 그런 원인이 밝혀진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염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염증이라고 나오는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염증이래요. 그러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거기에다가 항생제까지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치료하고 있다. 그러니까 만성 전립선염은 이 양방에서 치료하고 있는 질환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만성 전립선염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통증으로 표현이 되고 그런 것들을 만성골반 통증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만성골반 통증 증후군이 그냥 회음부 쪽 이런 쪽이 오랫동안 그냥 아프면 비뇨기과에서 그냥 만성골반 통증 증후군이라고 진단을 내려버리는 경우들도 꽤 돼요. 근데 제가 환자를 쭉 본 바에 의하면 만성골반 통증 증후군이 경향이 있어요. 경향이. 그러니까 처음엔 전립선염이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전립선염이 걸렸어요.
그래서 항생제를 복용했어요. 그러면 일주일만 복용하면 싹 나아요. 그거는 세균성 전립선염이고 항생제 적응증인 거예요. 그래서 싹 나았어. 근데 생활하다가 또 전립선염이 왔네요. 그래서 또 항생제를 복용했어요. 또 일주일 만에 싹 나았어요. 그게 몇 번을 반복하면요. 나중에는 항생제를 먹어도, 그러니까 진짜 세균이 발견된 이 전립선염인데도 이 항생제를 먹어도 증상이 호전이 되질 않아요. 증상이 호전이 되지 않는다는 거 뭐예요? 세균은 잡을 수 있는데요. 통증은 여전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예. 여기에 전립선염이 처음에 반복적으로 생기게 되면 이 염증은 우리가 그 자율신경을 통해서 척추 분절에 유해 자극을 전달할 수 있잖아요. 유해 자극을 전달하는 거 제가 위장 장애에서 소화 장애 지난번 이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전립선염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이중 지배를 받아요. 교감신경은 요추 1, 2번 쪽으로 가게 되고요. 이 부교감신경은 어디 쪽? 여기 천추 2, 3, 4번으로 가요. 천추 2, 3, 4번으로 지속적인 자극이 전달이 되면 이게 전립선이 한두 번 걸리면 그냥 상관없는데 이게 한 막 대여섯 번 아니면 세네 번 막 이렇게 반복적으로 전립선염에 걸리면 이 지속적인 자극이 반복해서 여기에 전달이 되고 이 분절에 과민화, 우리가 센서타이제이션을 형성할 수 있다. 센서타이제이션이 형성하게 되면 여기에 지배를 받는 영역에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감각신경은 예민하게 통증을 느끼고 운동신경은 뻐근하게 묵직하게 근육이 긴장하면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어디 영역? 음부신경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립선염이 반복적으로 앓은 다음에 그 유해 자국이 지속적으로 척추 분절에 전달하다 보니까 그 척추 분절이 과민화가 형성이 되고 그 과민화로 인해서 음부신경 영역에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요추 1, 2번은 어디 영역이라고요? 사타구니 있죠. 사타구니 하복부, 고환의 앞쪽, 이쪽으로도 통증이 또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장 질환이 반복적으로 염증을 앓게 되면 그 염증을 통해서 전달되는 유해 자극이 척추 분절을 과민화시키고 척추 분절이 과민화되면 그 해당 분절에서 나오는 채성신경 영역의 통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비세랄 리퍼페인인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비세랄 리퍼페인. 심장의 문제지만 심장에 해당되는 피부 분절에 통증이 나타나는 것을 비세랄 리퍼페인. 왜? 피부 분절과 심장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같은 상행 경로를 통해서 뇌에 전달되기 때문에 뇌에서는 더 익숙하게 표현되는 피부의 통증으로 인식을 잘못하는 거. 이게 비세랄 리퍼페인이라고 설명했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한다. 내장에서부터 들어오는 유해 자극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척추 분절을 과민화시키고 척추 분절을 과민화하면 채성신경 영역까지 통증을 느끼게 한다. 이 얘기를 제가 해드렸었잖아요. 비세랄 리퍼페인 얘기하면서.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립선염이 반복적으로 앓다 보니까 여기에 음부신경 영역과 요추 1, 2번, 그쪽에 해당되는 분절에 이 채성신경 영역까지 통증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가설. 그러니까 만성골반 통증 증후군이 생기는 하나의 가설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전립선염을 통해서 생기는 경우. 또 하나는 전립선염이라고 진단을 내렸어요. 이 환자가 딱 전립선염이라고 진단을 내렸어. 진단을 내렸는데 비세균성 전립선염이래. 전에 전립선염을 알아본 적도 없어요. 요번에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 세균이 발견되지 않아. 그냥 통증만 있어요. 통증만. 그러니까 회음부 쪽 통증이 있어서 회원부 쪽, 항문 쪽 이쪽으로 통증이 있어서 갔더니
비뇨기과에서 세균은 발견되지 않고, 아이, 그러면 당신은 전립선염이에요. 비세균성 전립선염. 염증이 어떠한 이 소견이 발견되는 것들도 없는데, 그냥 대부분 비세균성 전립선염으로 진단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게 잘 안 낫고 그러다 보면 만성골반 통증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환자는 뭐겠어요? 이런 환자는 전립선염과 상관이 없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냥 음부신경통인 거예요. 음부신경통, 아까 얘기했던 음부신경에 어떠한 통증이 나타나면 그냥 비뇨기과는 염증을 다루는 과이기 때문에 염증으로 자꾸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신경통은 그쪽 과에서 하는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음부신경통이라는 그러한 접근은 전혀 생소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쪽에서 그 전립선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점차적으로 통증이 심해지니까 그냥 만성골반 통증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데, 처음부터 그냥 음부신경통인 경우를 전립선염이라고 잘못 얘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만성골반 통증 증후군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립선염이 진짜로 처음에는 세균성 전립선염이 반복되다가 점차적으로 유해 자극이 척추 분절을 과민화시켜서 통증으로 이제 나타나는 그런 단계를 만성골반 통증 증후군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전에 이 전립선염을 반복적으로 앓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아파서 갔더니 전립선염이고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냥 만성골반 통증 증후군으로 진단 내리는 거는 처음부터 전립선과 상관없다. 처음부터 아예 이거는 음부신경통으로 보고 치료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치료 못한 환자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로 바라보는 게 이 만성골반 통증 증후군을 이해하실 때 필요한 부분인 걸로 보여져요. 이게 말이 좀 쉽지 않죠? 네. 근데 이 환자들을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정말 고통스럽고요. 이게 항생제를 정말 많이, 6개월 항생제 먹고 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왜? 여기 가니까 3주 먹이고요. 저기 가니까 또 3주 먹이고, 저기 가니까 또 3주 먹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생제만 한 6개월 복용하고 오는 경우들도 있거든. 전혀 필요 없는데. 치료 시기만 잔뜩 늦어지고요. 이게 어디로 아프냐에 따라서 다 틀려요. 여기 고환 쪽으로 아파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부고환염이라고 얘기를 하고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항생제예요. 또 부고환염. 아니면 정계정맥류. 정계정맥류라고 치료해서 수술까지도 했는데도 통증은 여전해.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예. 이게 신경계통의 통증으로 나타난 건지 아니면 진짜 여기에서 문제가 돼서 이 비뇨기과 영역으로 인해서 통증이 나타나는 건지 이게 구분이 여기가 뚜렷하게 잘 안 돼요. 근데 비뇨기과 선생님들은 염증을 주로 다루는 과다 보니까 염증으로만 자꾸 몰고 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염증과 신경통 이쪽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한의사잖아요. 예. 선생님들이 그것들을 잘 예, 분별해서 이해시키고 치료의 영역으로 가져오실 수 있으면 이쪽들도 굉장히 큰 저희의 영역이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만성골반 통증 증후군은 치료를 제로를 목표로 하지 않아요. 왜? 오랫동안 아파서 오시거든요. 저한테 오시는 가장 오래된 경우 30년 되신 분도 있다니까요. 30년 동안 이거 아파서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이런 환자분이면 이분은 자살도 2번이나 하셨는데 못 죽어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게 30년 되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아까 케이스 올려드린 환자 중에서 그 본인이 사진을 보내줘가지고 제가 모자이크를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다리에는 우리가 그, 그, 이 다리 다쳤을 때 이 고정해주는 그 정형외과에서 받는 그 다리 고정하는 그 기구를 착용하고 다리 사이에는 이만한 큰 쿠션을 다리 사이에다 끼고 자야 돼요. 안 그러면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니까 앉아있지도 못하고. 근데 이 환자가 NGO 활동을 하기 때문에 주로 미국에 있고요.
비행기 타고 주로 아프리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아프리카를. 그 비행기 어떻게 타냐고. 비행기 타서 통로에 서 있다는 거예요, 통로에. 아,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렇게 아파서 쿠션이 되게 커요. 그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쿠션이 되게 큰데 그거를 다른 걸 안 가지고 가도 비행기 탈 때마다 그거를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 쿠션을 다리 사이에 끼지 않으면 잠을 못 자니까. 그리고 저기 그 다리 다쳤을 때 무릎 고정할 때 그때 반깁스 하듯이 이렇게 그 끼는 거는 그 쿠션을 가운데다 끼고 다리를 양쪽에다가 이렇게 놓다 보니까 자면 다리가 저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가 저리지 않게 그거를 또 착용을 하는 거거든요. 아, 진짜 안타깝잖아요. 음. 이 사람이 그냥 아내분 소개로 아내분이 한번 서울인데 여기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그냥 한번 오셨던 환자였어요. 근데 서울에서 치료받으러 매번 오기가 시간이 없으니까 예, 그 전날 와서 한번 치료받고 근처에 그 숙소에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또 치료받고 올라가는 이런 일정으로 왔던 환자거든요. 근데 아침에 그 전날 치료를 받고 다음날 아침에 와서 선생님, 제가 이렇게 편히 잡은 적이 한 10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10년 만인가? 하여튼 몇 년 만에 처음이라고, 너무 고맙다고 얘기했던 환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자들을 선생님들이 접하면 아시겠지만 정말 절박한 환자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대부분 올해 몇 년, 이거는 기본이고요. 몇십 년까지도 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치료를 할 때 10, 지금 통증이 10이면 0을 목표로 하지 않아요. 만성 통증은 신경계통이 다 변화되어 있는 환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최종 목표점이 3, 지금 10이면 3 정도를 목표로 하시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힘들지 않을 정도로 통증을 줄여주는 정도. 그게 3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3 정도까지만 통증을 줄여줘도 이분들은 너무너무 고마워해요. 만성 통증은 제로를 목표로 하지 않고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까지 도와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환자분들은 제가 치료를 해보면 10명 중에 6분, 7분 이 정도는 호전이 되는데 3, 4분은 진짜 반응이 없는 경우들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그렇게 얘기 드리고 저한테 10번의 기회만 달라고 저는 얘기 드리고 치료를 들어가요. 안 그러면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10번이 넘었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는데, 먼 거리에서 오시거든요, 대부분. 타지에서 대부분 이렇게 기차 타고 멀리 오시는데, 이거를 계속 오시라고 할 수는 없어서 제가 10번 최선을 다해보고요. 10번에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10번을 치료를 했는데도 변함이 전혀 없다면, 그거는 제가 치료할 수 있는 단계가 넘어선 경우입니다. 라고 처음에 얘기 드리고 드린 다음에 치료를 들어가죠. 근데 웬만하면 증상 변화가 나아진다니까요. 10명 중에 6, 7분은 나아져요. 그래서 이 만성골반 통증 증후군이 아까 침 치료는 쭉 얘기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치료 방법이 텐스예요, 텐스. 그 텐스를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텐스가 디스크에도 활용할 수 있고 이 만성골반 통증 증후군 이런 쪽에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나중에 실습 시간에 보여드릴 테니까요. 텐스 꼭 활용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텐스가 여기 미천추 관절 요쪽에다 하나 부착하고요. 요추 5번이랑 천추 1번 그 사이에다가 이 도자를 두 개를 부착하고 자극을 강하게 들이면 회음부 쪽도 자극을 받지만요. 다리 쪽까지 다 자극을 쫙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시원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만성골반 통증 증후의 텐스 활용 꼭 해보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환자들이 정서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예전에 건강했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한 단계 더 나은 거, 한 단계 더 나은 요렇게 가는 게
더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건강했을 때 생각하면 지금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에 대한 가설 좀 전에 얘기 드린 것들을 일일이 이렇게 글로 풀어서 적어 놓은 거예요. 요 내용만 잠깐 볼게요. 이 방광이라든지 우리가 생식기라든지 여기 학문 쪽, 직장 쪽, 요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중 지배를 받거든요. 자율신경에. 그래서 부교감신경은 S2, 3, 4 이쪽으로 가게 되고요. 교감신경은 L1, 2 이쪽으로 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방광의 염증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거나 항문에 어떠한 질환이 오래 지속이 되거나 아니면 생식기 쪽에 어떠한 오래된 질환을 앓게 되면 이러한 유해 자극들이 이쪽 분절을 과민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고 이 분절이 과민화되면 이 분절의 지배를 받는 체성신경 영역에 여기는 음부신경이 되겠고요. 여기는 아까 얘기했던 일류 인기널 러브, 일류 하이포게스트릭 러브, 제니토 페모럴 러브 이런 감각신경들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감각신경들, 이러한 체성신경 영역에 통증이 나타나는 게 바로 저는 만성골반 통증 증후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분절의 과민화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 이게 제 치료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치료는 제가 L12라고 표현하지 않고 T12, 그러니까 여기가 그 그러니까 교감신경절, 그러니까 신경 체인을 통해서 위아래로 교통하기 때문에 TL 정션까지는 T12까지는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L12만 보지 않고 T12에서부터 압통점 확인하고요. S2, 3, 4 이쪽 분자를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확인하시면요, 어, 이 회음부가 너무너무 아프다라고 얘기해서 찾아왔잖아요. 근데 S2, 3, 4를 압통점을 좌우를 비교해 보면 왼쪽만 쫙 다 아프고 왼쪽 내폐세근까지 이상근까지 왼쪽만 다 아파요. 눌러보면. 그러면 이 환자는 어떻게 해요? 회음부에서도 왼쪽만 아파요. 회원부에서도 회원부가 아프다고 느끼는데 피부를 엄밀히 pin치를 해보거나 뭐 이러면 왼쪽 피부에 더 주로 통증을 느껴 하게 된다고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좌우로 구분을 잘 못 짓고 있을 뿐인 거지 정확하게 감별하면 이렇게 왼쪽으로만 아프면 왼쪽의 통증이 더 유달리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뇌폐쇄근은 엘콕스 캐널 때문에 확인하시고 이상근은 아까 얘기했던 사타구니 안쪽에 포스테르 페모럴 큐테니어스 너브의 페리니얼 브랜치 이것도 사타구니가 아프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상근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을 하시고요. 장요근은 아까 제니토 페모럴 너브가 신경포착 잘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장요근 문제도 확인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쭉 그 하고, 복직근. 복직근이 우리가 일류 인기널 러브가, 아니, 일류 하이포게스트릭 러브가 이 허리 쪽에서부터 이렇게 옆구리 쪽으로 돌아서 하복부를 뚫고 나오잖아요. 근데 복직근, 하복부의 복직근이 긴장돼 있으면 이 신경을 압박하면서 신경포착이 형성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뒤쪽에서 치료하고 앞쪽에서 복직근을 한 번 더 치료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골반 부정렬이 있으면 다리 길이 차이가 나고 골반이 후방회전, 전방회전 이런 회전성 부정렬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교정을 통해서 잡아주는 게 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정 같이 하세요. 이거 복잡 춘화로 해서 예, 실손 적용 받을 수 있게끔 하고 단가도 선생님들이 높이세요. 예. 예전에는 제가 그렇게 비싸지 않게 치료를 해드리는 쪽을 선택했다면 요즘에는 실손 적용될 수 있도록 춘화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치료비가 좀 단가가 높아져도 이분들은 충분히 그, 그 본인이 지불할 그러한 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복잡주나 꼭 같이 하면서 치료를 하시는 거 권해드리고요.
이게 스탠퍼드 대학 프로토콜 이거 책 꼭 읽어보실 수 있으면 읽어보세요. 이쪽 방면을 좀 치료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좀 읽어보시는 게 좋으세요. 나머지 정서적 문제 꼭 같이 고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담 되게 신경 쓰면서 제가 이런 환자들 치료를 하거든요. 그리고 방광통 증후군을 보기 전에 배뇨 반사를 먼저 볼게요. 배뇨 반사라는 게 이렇게 방광 내에 어떠한 이 방광벽에는 팽창 수용체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방광에 소변이 차면 팽창 수용체를 통해서 소변이 찼어요 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거죠. 보내게 되면 그게 부교감 신경을 통해서 이 천추 2, 3, 4번 분절로 전달이 되고 천추 2, 3, 4번에 전달받으면 그래? 그러면 방광 너 수축해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천추 2, 3, 4번에서. 그러면 방광이 수축되면서 내요도 괄약근은 같이 열리게 되고 그게 배뇨로 가게 되는 거죠. 그거는 언제? 애기들. 애기들은 방광에 소변이 차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배뇨 반사가 나타나고 그러면 기저귀에 배뇨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성인들은 성인들은 이렇게 바로바로 싸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인들은 조절을 하죠. 뭐에 의해서? 외요도괄약근. 요도괄약근 중에서도 외요도괄약근은 수의적 근육이에요. 이 내가 수의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 외요도괄약근. 그러니까 이두근처럼 내가 이거 수축하겠다라고 하면 수축이 되는 것들이 이런 수의 근육인 거죠. 그래서 외요도 괄약근을 통해서 참아야지. 내가 화장실 가기 전까지는 참아야 돼라고 꽉 조여 놓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그 외요도 괄약근에 의해서 배뇨를 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무한정 그럴 수 있냐? 그렇지 않죠. 이 팽창 수용체가 자극이 계속 지속적으로 강하게 들어오면 언젠가는 그냥 배뇨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배뇨 반사라는 거는 방광의 팽창 수용체를 통해서 이 부교감 신경을 통해서 천추 2, 3, 4번의 분절에 전달이 되고 천추 2, 3, 4번에서는 그러면 방광 너 수축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게 배뇨 반사거든요. 근데 이 방광에 소변이 차지도 않았는데 이 신호들이 야, 방광 수축해라는 신호가 너무 쉽게 와버리면 어떤 문제가 될까요? 예, 빈뇨예요, 빈뇨. 어, 빈뇨, 절박뇨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소변이 가득 차서 소변이 마려운 거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소변이 차지도 않았는데 소변이 찬 것처럼 자꾸 명령을 내리면 얘네들이 자꾸 가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잖아요. 우리가 화재 경보기가 화재도 안 났는데 자꾸 울려대는 거와 똑같은 거죠. 이, 음, 그 척수의 센서타이제이션, 이거 감작이 형성이 되면 이러한 것들도 과민하게 반응되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천추 2, 3, 4번 분절에서 치료를 하면 이 소변이 이렇게 자주 마려운 현상들도 덜해지더라는 거죠. 덜해질 수 있더라는 거죠. 그거는 방광에 소변이 차서 정상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중추 감작이 형성이 됨으로 인해서 너무 너무 쉽게 자주 빈번하게 예, 방광을 수축하는 명령을 내려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빈뇨라든지 소변이 차지도 않았는데 소변이 자주 마려운 이런 현상들이 표현이 될 수도 있더라. 그래서 천추 2, 3, 4번 분절에서의 치료가 중요하더라. 이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빈뇨가 나타나는 게 하나는 여기 방광에 염증이 있어서 염증이 있으면 이 염증으로 인해서 과민한 반응들이 나타나죠. 염증에 의해서 유해 자극이 전달이 되고
그래서 염증에 의해서 빈뇨가 막 나타나는 거잖아요. 절박뇨, 빈뇨가. 근데 염증이 없는데도 절박뇨, 빈뇨가 나타나는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거는 예, 천추 2, 3, 4번 분절의 예, 과민화로 보실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광통 증후군을 보시면 소변이 마려울 때 아랫배 통증이 있어요. 그리고 빈뇨, 그리고 절박뇨, 이런 요로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방광과 연관된 어떤 만성 골반 통증이 있으면서 요로 감염과 같은 명백한 원인 질환이 없을 때 진단 지어질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요 맨 마지막 줄 요거를 빼면 위에는 방광염의 증상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소변이 마려울 때 아랫배 아프죠. 그리고 빈뇨, 절박뇨 이런 거 방광염 있을 때 이러잖아요. 그리고 방광과 연관된 하복부 통증이라든지 요도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경우 염증이 심하면 생길 수 있는 거 아시잖아요. 이런 염증, 우리가 방광염이라는 요로 감염이라는 요러한 증상들에서 생기는 증상들인데 염증이 없어. 검사를 했는데 염증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방광통 증후군이라고 진단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이건 통증인 거예요, 통증. 이거 환자들 보시면 우리가 제가 이마트 건너편에 있어서 이마트 직원들이 많이 오는데 이마트 직원들 중에서 이렇게 캐시어 이 일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명절 때에는요, 화장실을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화장실 갔다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화장실 가는 거를 참고서 고객을 계속 대하다 보면 방광염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만 오겠어요? 계속 그럴 때마다 반복이 되면서 반복적인 방광염이 오면 나중에는 방광염이 없는데도 아랫배가 소변만 마려우면 아랫배가 뻐근하게 아프고 빈뇨, 절박뇨 이런 소변이 자주 마려울 것 같은 그런 느낌들도 드는 이 현상들이 표현이 돼요. 그것도 뭐예요? 방광통 증후군이에요. 은행원들도 이런 현상들이 종종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은행원은 제가 아직은 못 봤는데 은행원들도 막 그 손님 고객 이 저기 어, 고객들과 계속 상대하다 보면 화장실 갈 시간을 계속 놓쳐서 이 방광염이 오는 경우들이 존재한다. 아, 선생님들도 그러실 수 있죠. 너무 바쁜 선생님들은 예, 화장실 가기가 어려워서 예, 막 소변 참다가 나중에 방광염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도 이 시간에 확 몰려서 내가 이게 화장실 갈 시간조차 없다면 이 방광염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방광염이 반복이 되면 염증이 유해 자극을 천추 2, 3, 4번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면 예, 감작이 형성이 되고 그 감작이 형성이 되면 체성신경 영역의 통증과 함께 이러한 빈뇨나 절박뇨도 표현이 될 수 있다. 이게 방광통 증후군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환자도 방광통 증후군으로 굉장히 고생했던 환자거든요. 근데 결혼도 하고 20대인데 이 증상이 있어서 도넛 형태의 방석을 늘 옆구리에 끼고 다녔어요. 어린이집 선생님인데. 예. 늘 방석을 끼고 다니면서 어 앉을 때마다 그 도넛 형태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 있는, 안 그러면 아파서 앉지를 못하니까. 근데 그 방석을 다른 선생님이 물려줬다고 그랬어요. 예. 자기는 괜찮아져서. 그리고 결혼까지도 하셨다고. 왜 그러냐면 이 환자분은 성생활을, 그러니까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갖고 난 다음에 이 증상이 확 심해진 거거든요. 근데 비뇨기과에서는 그거 전혀 상관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상관이 있는 걸 알겠죠. 성관계를 갖게 되는 게 이게 좀 이 자극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환자분은 방광통으로 오랜 기간 치료받아서 6개월인가 치료받아서 간신히 나았는데 남자친구랑 성관계 갖고 다시 증상이 확 생긴 거였거든요. 근데 비뇨기과에서는 성관계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자극이 될 수 있는 거 알겠죠. 왜? 그쪽의 신경계통이 이러한 분절을 과민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거는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방광통 증후군에서는 조금 더 두 가지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간질성 방광. 이 방광에 문제가 있는데 그게 만성적으로 통증과 동반되면서 나타날 때 간질성 방광이란 진단을 받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방광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고요. 그 방광벽이 이렇게 방광 내시경을 이렇게 보면 예, 방광벽이 다 궤양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표현이 되면 그때는 예, 간질성 방광으로 진단을 내려요. 근데요, 병원도 참 좀 그런 게 통증이 있으면 내시경을 봤는데 궤양이 꼭 보여지지 않아도 간질성 방광이라고 진단을 내리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염증은 보이지 않는데 환자가 통증을 호소해. 요도에 통증이 있다든지 하복부 통증이 있다든지 회음부 통증을 계속 표현을 한다든지 이런 통증을 표현하는 사람이면 내시경을 보고서 꼭 궤양이 없더라도 그냥 간질성 방광이라는 진단을 내려요. 그리고 이알루릴이라고 해서 방광벽을 코팅하는 그런 치료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치료 방법을 막 써요. 이 환자분도 예, 이 환자분도 그런 식으로 진단을 받아서 그 간질성 방광 계속 치료를 했는데 호전이 되나? 안 되죠. 예. 예. 이알루리도 한 10번 가까이 했었는데 그래서 저한테까지 온 환자였거든요. 간질성 방광이라고. 근데 간질성 방광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방광통 증후군에 해당이 된 환자인 거죠. 소변이 마려움, 하복부가 아프고 빈뇨, 절박뇨 이런 증상이 있으면서 예, 전체적으로 회음부 쪽까지 다 아픈 환자였죠. 그래서 이 환자는 치료를 하고 증상이 개선이 됐어요. 예, 개선이 돼서 1년 반 만에 1년 반 만에 예, 얼마 전에 오셨었어요. 지난주인가? 지난주인가 오셨는데 이분이 크게 변화가 있더라고요. 어, 그동안 임신을 겁나서 임신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하복부, 회음부 쪽 통증이 이렇게 심한데 임신을 한다는 거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임신을 하고 있는 도중에는 치료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임신을 하지 않고 있었던 환자였거든요. 예, 치료받고 임신까지 하고 출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출산까지 하고 회복되는 단계에서 다시 좀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치료를 받으러 다시 오셨더라고요. 너무너무 이런 환자들 보면 제가 진짜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분은 이 아픈 것 때문에 임신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예, 그랬던 환자분이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예, 다 나으셔서 임신 출산까지도 다 하고 다시 통증. 이런 통증은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내가 컨디션 조절을 잘 못한다든지 뭔가 압박을 심하게 주거나 긴장하는 요소들이 많다라고 하면 이 증상들은 언제든지 또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초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지만 두 번째 이렇게 올 때는 그렇게 오래 치료받지 않고서도 예, 증상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아프면 언제든지 다시 오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보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간질성 방광을 방광통 증후군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질성 방광에 대해서도 좀 이해하실 필요성이 있으시고요. 간질성 방광에 대해서도 제 블로그에다가 여러 가지 케이스 올려놓은 환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질성 방광도 좀 보시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간질성 방광은 진짜 어려운 쪽으로 간 거고 우리가 비세균성 방광염 환자분이 어느 날 갑자기 소변이 자주 마렵고 예, 절박뇨, 빈뇨 이러면서 요도에 통증이 있어요. 하복부에 통증이 있으면서. 그러면 딱 뭐를 생각해요? 방광염 생각하죠. 이 환자분은 방광염을 그 전에 종종 앓으셨던 환자분이셨던 거예요. 근데 비뇨기과 딱 갔더니 예, 그 검사했더니 예, 비세균성 방광염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예, 처방을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균성 방광염이면 한 3, 4일만 약 먹어도 확 좋아지는 거를 본인이 느끼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세균성 방광염은 이게 양약으로 되는 게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시고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예. 비세균성 방광염은 뭐겠어요? 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방광염을 그전에 알았던 게 반복되다 보면 신경계통이 예민해지고 신경계통이 예민해지면 이러한 빈뇨, 절박뇨 플러스 방광 쪽 연관된 통증, 하복통이라든지 요도 통증 이런 것들고 표현이 될 수 있다. 이때는 신경계통 문제로 보고 선생님 치료를 하셔도 된다. 선생님들이 제가 약은 굳이 얘기 드리지 않잖아요. 약은 전 쓰지는 않거든요. 그냥 치료만 해 줘도 이거 증상이 좋아지니까. 근데 선생님들이 약을 적극적으로 써 보고 싶다. 그러면 얼마든지 쓰세요. 치료로도 다 나으니까요. 약은 선생님들이 편안하게 쓰시면 돼요. 어떤 처방을 쓰시건 그 처방을 쓰는 거가 치료가 어느 정도까지 도움이 될지 선생님들이 검증해 가면서 쓰시면 되고요. 그게 다 부족한 부분은 치료로만 하셔도 충분하니까요. 선생님들이 그거는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광통 증후군은 이러한 간질성 방광이라든지 그리고 비세균성 방광염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하시면서 보실 필요성이 있으세요. 항문 거근 증후군. 항문 거근 증후군은 여기 항문에 묵직하거나 빠질 것 같거나 꽉 조이는 느낌이 나타나기도 하고 항문 주변에 찌릿거리고 따끔거리고 자결감 등의 이상 감각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런데 치핵, 치열, 치루, 그리고 농양, 뭐 이런 것들, 이런 항문 질환이 없는데도 통증이 나타나면 그때는 항문 거근 증후군으로 진단 내려질 수 있다. 어떠한 이 항문에 뚜렷한 이 질환이 있지 않는데 통증이 생긴다. 이거는 항문 거근 증후군이다. 왜냐하면 항문 거근 증후군은 여기 항문 거근이 여기에 있는 근육들이거든요. 요거 이렇게 해서 항문에 힘을 주면 항문이 딸려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항문 거근이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항문 질환이 외과적 수술을 받은 뒤에 의외로 잘 생기고요. 이 외과적 수술이 그러니까 외과적 수술이 잘못됐다 이 얘기가 아니라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도요. 이 외과적 수술 아니면 외상을 통해서 증상이 확 악화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경계통이 예민한데 외부적인 어떠한 외상 아니면 외과적인 수술 이, 이 자극 자체가 예민한 신경을 더 폭발적으로 더 예민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촉발자가 될 수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경계통이 예민한 사람에게 이러한 외과적인 아니면 외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예민한 게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게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예. 항문 거근 증후군도 이런 항문 질환의 외과적인 수술을 했을 때 생기는 경우들을 제가 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게 외과적 수술이 잘못된 것 때문에 생겼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외과적 수술은 잘 됐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항문 쪽에 어떠한 이 에너지가 집중이 돼 있거나 긴장도가 집중이 돼 있거나 이런 사람이라면 이 외과적 수술로 인해서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 환자 케이스들 중에서는 항문 이게 치질 수술을 하고 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치질 오지 않게끔 조심한다고 배변을 할 때마다 너무 긴장을 하면서 배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항문 거근 증후군이 생겨서 항문 통증이 생긴 거예요. 이런 환자들도 있고요. 외과적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이 항문 통증이 생기는 그냥 항문 통증이 생겼는데 항문외과 가서는 수술은 잘 됐다라는 거예요. 수술은 잘 됐고 이거는 치료는 다 아물었다. 근데 통증이 나타나면 항문 거근 증후군이다. 그래서 이 혈류 개선제 그리고 뭐 근육 이완제 이런 것들 처방받아서 약을 복용하게 되죠. 그래서 항문 거근 증후군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항문 쪽을 지배하는 이 신경계통이 문제가 되면 그 신경계통이 뭐예요? 음부신경이죠. 음부신경에 문제가 되면 이쪽에 항문 쪽으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아까 만성골반 통증 증후군 얘기했잖아요. 전립선염이나 이게 반복되면 만성골반 통증 증후군이 생기는데 만성골반 통증 증후군이 굉장히 심할 때는 항문 쪽으로 나중에 통증이 심하게 오는 경우들도 많이 존재해요. 그래서 항문 주변에 있는 근육들 아니면 음부신경 영역 이쪽 문제들을 잘 살펴가면서 치료를 해야 된다. 그리고 도넛 형태의 방석, 예, 요렇게, 예, 이게 압박되지 않게끔, 예, 이거 빠질 것처럼 아프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도넛 형태의 방석을 쓰거나 아니면 좌욕. 음, 우리가, 근육이 뭉쳤어요. 근육이 단단하게 뭉쳤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사우나 가서 이완시켜 주는 거잖아요. 따뜻하게 핫팩을 하든지 따뜻하게 사우나 가서 목욕탕 가서 이완시켜 주는 거 하나 방법이겠죠. 네, 그것처럼 좌욕을 하시면 되는데 단단하게 뭉쳤는데 근력 운동 시켜요? 선생님들 근력 운동 안 시키잖아요. 단단하게 뭉쳤는데 스트레칭이나 하라면 할까? 근력 운동을 시키진 않죠. 왜? 더 아파지는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케켈 운동. 이거 항문 거군 증후군, 그러니까 항문외과에서 케켈 운동을 하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가끔 봤어요. 케켈 운동 이거 하면 안 돼요. 예. 케겔 운동이라고 해야죠. 케겔 운동 하면 안 돼요. 케겔 운동은 우리가 대소변 실금처럼 근력 약화가 나타날 때 근력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조루처럼 사정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정이 확 나가버린다든지, 이게 참지 못해서. 그리고 배변을 하는데, 이 요실금이라든지 대변 실금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괄약근이 제대로 힘을 주지 못해서 실금 증상이 나타나는 이런 때는 케겔 운동을 해야죠. 그러니까 항문을 조여주는 이런 운동, 요도 괄약근, 항문 괄약근 이런 것들을 자꾸 조여주는 운동을 하는 거는 근력 운동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육이 뭉쳐 있는데 근력 운동 시키면 안 되잖아. 여기 골반 저 근육이 단단하게 뭉쳐 있는데 거기다가 근력 운동에 케켈 운동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통증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항문 거근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케켈 운동을 하지 말고요, 이 좌욕이나 이런 것들을 시켜주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발기부전. 발기부전도 의외로 이게, 야, 그러니까, 제가 케이스 올려드린 오늘 케이스 중에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기부전이, 음, 20대나 30대나 이 정도 나이인데 발기부전이면 이해가 좀 안 되잖아요. 그것도 전혀, 예, 제로로. 발기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20대인데. 멀쩡히 되다가 이 사람 코로나 주사 그때 맞고요. 그 상태가 됐던 거였죠. 그래서 이것저것 다 치료를 받았는데 얼마나 본인은 답답하겠어요. 이게 남자라면 이거 이해가 되시겠죠? 20대인데 발기가 전혀 안 돼요. 전혀. 이 환자 케이스도, 예, 예, 그런 케이스예요. 이 환자는 그래도 그거 벌크업 하려고, 운동하면서 벌크업 하려고 그러한 그 보조제를 복용하는 거에 이런 성기능 저하를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오늘 케이스 올려드렸던 그 발기부전 환자 같은 경우는, 전혀 그냥 코로나 주사 맞고 갑자기 그렇게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여러 병원을 이 비뇨기과 다녔지만 다 정서적 문제라고만 하는 거예요. 자기는 괴로운 거 하나도 없다고, 스트레스 받는 거 하나도 없다고, 운동도 겁나 열심히 해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스트레스도 별로 안 받아. 근데 정서적 문제라고 자기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울분을 토했던 환자였거든요. 예. 근데, 예. 그 친구도 발기가 전혀 안 됐던 거, 이 우리가 발기는 부교감 신경의 영역이잖아요. 부교감 신경이 뭐예요? 천추 2, 3, 4번. 이쪽 분절에서의 문제는 발기의 문제고, 사정. 사정은, 예, 교감 신경과 더 연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요추 1, 2번 이쪽 분절을 치료한다면 발기가 안 되는 거는 천추 2, 3, 4번 문제를 치료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천추 2, 3, 4번 그쪽을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고 치료를 해줬던. 그래서 이 거의 다 나아졌고요. 여자친구도 생겼다고 그랬어요. 예. 여자친구도 생기고 이 20대 이르면 표정 자체가 진짜로 우울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나중에 표정 되게 밝아졌죠. 하여튼 발기부전 이 발기가 안 되는 게 천추 2, 3, 4번 분절과 연관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발기부전도 천추 2, 3, 4번을 자극하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치료적으로 접근을 했던 거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거를 확인했던 거죠. 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전립선 비대 이거 있잖아요. 전립선 비대로 야간요 있죠, 야간요. 이 환자분은 전립선 비대 약을 1년 동안 복용하고 있는데 밤에 화장실을 5번을 간다는 거예요. 아니, 화장실을 5번을 가면 잠을 거의 자질 못하는 거잖아요. 60대 후반, 60대 후반이셨던 환자분이거든요. 전립선 비대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 전립선이 커져서 이 소변이 나가는 구멍이 작아지니까 한 번에 다 잘 못 나가고 저류돼 있어서 자꾸 빈뇨의 증상이 표현이 된다. 이게 전립선 비대잖아요. 그래서 전립선 그쪽 비대된 거를 수술을 해서 이 공간을 확보시켜 준다. 그거죠. 근데 그 공간 확보돼도 별로 도움 안 되는 경우들도 보거든요. 그러면 전립선 비대약을 1년이나 먹었는데도 이분은 왜 호전이 안 될까?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어떠한 S2, 3, 4 이쪽에서 이 배뇨 반사에 어떠한 과민한 어떠한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한번 치료를 해드렸던 케이스였거든요. 전립선 비대를 제가 치료하는 거는 아니지만 소변이 이렇게 자주 마려운 거 잠을 못 주무시고 그러한 잠을 못 주무는 게 신경계통의 문제일 수도 있어서 제가 그거를 치료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 드리고 치료를 해드렸거든요. 한 10번? 10번도 치료 다 안 했던 것 같은데, 예, 복숭아 한 상자 사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아니다, 복숭아 한 상자를 가져오셨어요. 이분이 그 복숭아 농장을 하시거든요. 복숭아 과수원을 하셔서 복숭아 이만큼 너무 고맙다고 왜 가져오셨던 환자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의 이 병명에 너무 속지 말자라는 거예요. 소변이 자주 마려워요? 소변이 내가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자주 마려워요? 그러면 배뇨 반사에 어떠한 과민해져 있는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그냥 치료적으로 접근을 해보는 것도 필요한 방법이기도 하다. 근데 선생님들 기억하셔야 될 게요. 통증, 제가 지금까지 얘기 드렸던 것 중에서 회음부 쪽 통증이 있거나 요도 통증, 항문 통증, 고환이나 음경 통증, 하복부 통증, 이런 통증이 오히려 더 수월하고요. 이 빈뇨는 통증에 비해서는 좀 더 어려워요. 왜? 이 빈뇨는 그 안에 자율신경 영역을 자극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율신경 영역 자극 주는 거는 좀 제한적인 영역들인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통증이 좀 더 수월하고 빈뇨나 이런 절박뇨나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 통증에 비해서 좀 더 쉽지 않은 영역이 있긴 하다. 예,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예, 좀 어려운 내용들이고 선생님들이 쉽게 접근하지 않는 환자들 유형이기도 한데 이 영역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시면요. 이게 어디에서도 이걸 제대로 치료하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뭐 부산이나 창원이나 이런 데 멀리서 동해에서부터도 차 끌고 여기까지 오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왜? 그 근처에 이거 치료를 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선생님들 꼭 이해하셔서 환자분들이 이런 환자분들이 있으면 치료해 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고관절 통증인데 잠깐 쉬었다가 하실게요. 예. 지금 9시 52분이네요. 10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예, 잠깐만 쉬겠습니다.